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여성이고 3달 정도 뒤면 엄마가 됩니다. 요새 제 남편과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축복이가 누구를 닮았을지 궁금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 축복이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아무 고민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산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렇다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드디어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평범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응석도 부리고 엄마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며 자랐겠지만 저는 엄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차별과 구박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쌍둥이 여동생은 좋은 가방에 좋은 옷, 신발을 새로 다 사주셨지만 저는 남이 쓰다가 버린 허름한 가방만 주셨어요. 소풍을 갈 때도 여동생 가방에는 항상 과일이며 과자며 샌드위치며 먹을 것이 많았지만 제 몫으로 허락된 것은 오로지 과자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 있으면 엄마는 오로지 여동생만 챙겨주었고 제 입으로 달걀 부침 하나 들어가는 것조차 아주 완벽히 아까워하셨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학교 시험에서 여동생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엄마는 동생을 이겨먹고 싶으냐며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엄마는 제가 항상 여동생의 들러리가 되기를 바랬고 여동생보다 더 잘하는 날에는 그날은 꾸지람이 돌아왔죠. 제게는 예쁜 머리핀, 머리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쁘고 새 것은 여동생이 했고 저는 여동생이 하고 남은 것 다 늘어진 머리끈, 녹이 쓴 머리핀만 했었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구박을 받아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와 다르게 아빠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음식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고 머리핀이나 머리끈도 엄마 몰래 제 것만 사오셨어요. 제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날에는 아빠가 제게 몰래 용돈도 듬뿍 주시곤 했답니다. 이런 아빠가 매일 집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많으셔서 집에 많이 계시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엄마의 구박이 덜했지만 아빠가 출장 중일 때는 엄마의 구박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항상 제 걱정뿐인 아빠가 있었기에 엄마의 구박에도 밝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고 학창 시절에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집 근처 4년제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은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장학금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아빠는 장학금까지 받고 다닌다며 좋아하셨지만 엄마는 제가 동생보다 더 잘했다는 이유로 아주 많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동생의 학자금을 벌어야 하니 제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라고 강요하셨죠. 20살 이후로는 제게 용돈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아빠가 조금씩 용돈을 쥐어주시기는 했지만 아빠가 용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는 바로 그 돈을 빼앗아 갔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키워놨는데 이 정도도 저한테 못 받냐고 하시며 오히려 아빠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자식 중에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대놓고 차별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면 친엄마가 아닌 계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차별하는 엄마를 벗어나 기숙사에 살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나가서 살면 고생이라고 하시며 제가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학교가 먼 것도 아니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살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시집 가면 평생 떨어져서 살 텐데 미리 떨어져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0살이던 해의 겨울이었어요.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많다며 엄마는 국밥집을 차리셨습니다. 요리에는 관심도 없고 요리 솜씨도 전혀 없는 엄마가 갑자기 국밥집을 하신다고 하니 과연 장사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체인점이라 딱히 엄마만의 손맛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본사에서 식재료가 다 나와서 엄마가 끓이는 국밥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국밥집을 차린 후로 저에게 학교 강의가 마치면 국밥집에 나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밥집에 나오지 않으면 제게 전화를 해서 온갖 욕을 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안 받으면 아예 학교로 쫓아오기까지 했답니다. 아빠가 집에 있는 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빠가 집에 없는 날에는 당연히 국밥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대학교 학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받으며 아주 넉넉하게 생활했지만 저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내내 엄마의 국밥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 대학교 성적은 모두 다 CED 뿐이었어요. 제가 수석 입학으로 전액 장학금 대상자이긴 했지만 상위 30%의 성적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었기에 저의 장학금도 취소되어 버렸답니다. 저는 다시 학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엄마한테 말을 하니 엄마는 저의 학비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해볼까 싶어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더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미안하지만 퇴직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시고 위암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퇴직당하시고 병원비까지 나가야 하는 마당에 저는 대학교를 더는 다닐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옆에서 병간호했죠. 아빠가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적성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며 대충 얼버무렸네요. 아빠는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할 시기에 아빠의 곁에만 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제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로또가 되지 않는 한 다시 대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고졸인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의 병원에서 일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아빠도 수술 후 증상이 빨리 회복되어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엄마와 함께 국밥집에서 일하셨고 저는 독서실을 다니며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한 지 1년 만에 합격하여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던 날, 저는 아빠의 내복을 샀어요. 엄마의 내복은 솔직히 사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 같이 샀습니다. 내복을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한창 가게에서 일할 시간인데 부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입양한 딸 저렇게까지 키워놨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난 진미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동안 그렇게 받아놓고 진미한테 어떻게 그래? 나는 입양한 딸이어도 내 딸처럼 키웠어. 진미와 경미 하나도 차별 없이 키웠다고. 아이고, 당신이 진미 챙긴다고 경미 무시했던 거 모를 줄 알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무시하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부모님이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시고 계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입양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고 반면에 내 쌍둥이 동생 경미는 친딸이었기에 금지오겹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들고 왔던 내복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입양된 딸이라고요? 그래. 너 아기 때 내가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 불쌍한 년 내가 걷어서 키웠다고. 당신은 어떻게 애한테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진미야. 사실은 말이다. 아빠는 저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 했지만 보육원에서 저를 데리고 왔다는 엄마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은 다 경미한테, 안 좋은 것은 다 제게 주셨죠. 제가 다 친딸이 아니라서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 거예요? 고아 될 뻔한 년 이 정도 키웠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솔직히 네가 지금 이렇게 공무원 된 것도 다 내 탓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경미가 먹다 남긴 밥이요? 그리고 남들이 입다가 버린 해진 옷이요? 지금 겨우 그거 챙겨주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어머, 얘 봐라. 너한테는 그 밥도 아까웠어.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넌 처먹을 자격도 없었어. 막말로 내가 너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은 게 어디냐? 어? 너는 나한테 평생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살아야 돼. 알겠어? 엄마는 저에게 자신은 할 만큼 다 했다고 하시고 아빠는 자꾸 저에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셨으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빠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니 근무하는 동사무소 앞이더라고요.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보니 저와 같이 동사무소에 같이 입사를 했고 저와 동갑인 남자 직원 상민 씨였습니다. 상민 씨는 퇴근 후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저러다 다칠 것 같아서 쭉 쫓아왔대요. 그러면서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상민 씨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오늘 들었던 이야기까지 다 말했어요. 말하다 보니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서 상민 씨 앞에서 펑펑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기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나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이성을 차리고 보니 제가 괜히 상민 씨를 붙잡고 귀찮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상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 상민 씨가 아니라고 하며 이렇게 한 번씩 풀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민 씨도 자신이 나와 비슷한 처지라며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민 씨도 아기 때부터 19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다가 퇴소를 했대요. 그 후 일단 고시원에 들어가서 9급 공무원 책을 사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삼각김밥만 먹으며 죽자사자 공부했고 2년 만에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는 이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상민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우리 중에 제일 부자라고 하며 다들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는 본인 명의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고 물으니 상민 씨는 씩 웃으며 사실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큰맘 먹고 복권을 5만 원어치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1등으로 당첨돼서 20억 당첨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민 씨는 이제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있는데 가족만 없다며 이 가족 없는 게 참 외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 다 참 어렵고 힘들게 컸지만 잘 자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동기가 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해져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후로 저와 상민 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일하다가 힘들거나 선배한테 혼났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상민 씨가 옆에 있어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우리는 퇴근 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동네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 한 캔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사귀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다녀보니 상민 씨는 아이들과도 정말 잘 놀아주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멋진 사람이었어요. 상민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그 뒤로 6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귈 때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권태기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데이트하다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상민 씨도 서로를 결혼 상대로 원했고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화목한 가정을 갖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기에 27살의 어린 나이지만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민 씨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기에 상민 씨가 우리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집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아빠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 엄청나게 좋아하셨지만 엄마와 경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진수성찬이나 음식 같은 것은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민 씨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상민 씨는 잘 보이려고 정장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엄마는 음식은커녕 다과조차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상민 씨를 그저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아빠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네요. 그래, 너도 공무원이라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사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래도 둘 다 보육원에서 낳았는데 공무원까지 된 거 보면 성공했네. 그런데 고아라서 결혼하면 사위덕 보고 싶었는데 비싼 혼수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겠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적지 않은 돈은 벌지? 다달이 용돈이나 좀 줘. 당신은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저 둘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내가 그동안 얘를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성공시켜놨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먹고 살아야지. 내가 꽁으로 쟤 키웠어? 그만 좀 해. 미안하다 얘들아. 참, 그럼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어쩌긴 뭘 어째.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든가 해야지. 보육원 출신인데 뭐 집이라도 있겠어? 사실 상민 씨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아파트가 있어? 몇 평인데? 어디에? 아니, 보육원에서 자랐으면 친척도 없을 텐데 요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집이 생겼대? 그냥 어쩌다가요. 집은 28평이고 우리 집 근처예요. 엄마는 저와 상민 씨가 돈으로만 보이는지 용돈을 다달이 무조건 달라고 하시고 상민 씨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아주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상민 씨한테 정말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그날 집에서 나왔는데 상민 씨의 표정이 굳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하길래 저는 상민 씨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 하라고 했어요. 상민 씨는 벤치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상민 씨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혹시 이 자리 기억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 5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 곳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5년 전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밖에 떠돌다가 앉았던 동사무소 앞 벤치였어요. 사실 그날 이 벤치에서 울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진미 씨를 보면서 그때 이미 진미 씨의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 나이가 어렸고 가진 게 없어서 결혼하자는 말은 못했죠. 그런데 방금 진미 씨 엄마를 만나니 저런 엄마 밑에서 진미 씨가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워서 눈물 나서 혼났네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빨리 진미 씨한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빨리 결혼해요. 상민 씨는 엄마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 와중에도 먼저 결혼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상민 씨의 그런 마음에 감동하고 바로 상민 씨와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신혼집은 그냥 상민 씨의 집에서 하기로 하고 어지간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다 있으니 침대만 새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도 고르러 갔어요. 다행히 저와 상민 씨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찍어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는 저의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상민 씨와 밥을 먹는데 아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셨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3톤 트럭이 아빠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는데 아빠의 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대요. 저는 바로 엄마와 경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의 장례식이라 충격을 받아 손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상민 씨는 꼭 안아주고 제 옆을 지켜주며 차분하게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답니다. 빈소가 다 차려지니 그제야 엄마와 경미가 왔어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아빠가 저렇게 될 동안 연락도 없었냐고 하니 둘이서 랍스터를 먹으러 갔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날 줄 알았냐고 하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경미도 슬퍼하기는커녕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두 모녀의 머리채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빠의 장례식장을 싸움터로 만들 수는 없으니 그냥 꾹 참았네요. 저는 아빠의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고 하나둘씩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며 아빠를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입관식을 했어요.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시니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던 아빠인데 그날 잡은 아빠의 손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딱딱했네요. 누워 계신 아빠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제게 우리 딸 왔냐고 하며 웃어주실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아빠의 감긴 눈은 절대 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워 계시는 아빠를 보며 목 놓아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보니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들었냐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아빠 곁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니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하러 오신 조문객들이 정말 많았고 그 사이에서 상민 씨는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가 저를 보자 괜찮냐고 하며 무리하지 말고 방에 가서 좀 더 쉬다 오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상민 씨 옆에 있겠다고 하며 상주 자리에 있는데
상민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입관식 후 아빠의 친척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남자 어른 한 분이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저를 찾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민 씨는 지금 울다가 기절해서 병실에 누워 있다고 한 후 그분의 연락처를 일단 받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민 씨는 제게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것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지만 아빠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딱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 사실을 안 날 분명히 아빠가 저한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저와 닮았다는 남자 친척이 저에 대해 무언가를 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민 씨에게 그분의 번호를 받아놨다가 장례식이 다 마친 후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빠의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고 저는 상민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경미 두 모녀만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상민 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민 씨가 받았던 남자 친척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먼저 제 이름을 이야기하니 그분이 깜짝 놀라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실 장례식이 끝난 직후라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분은 누구이고 저를 어떻게 아는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과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와 상민 씨는 함께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두리번거리다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혹시 전화했던 진미 씨가 맞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맞다고 했더니 저희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만히 보니 이분의 얼굴과 제 얼굴이 정말 놀랍도록 똑같더라고요. 이분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정말 예쁘게 잘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는지 여쭸어요. 그분은 제 아빠의 남동생이셨고 저희 엄마가 운영하고 있던 국밥집 체인점의 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30년 정도 전에 결혼했고 아내분이 임신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즉, 제 앞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저의 친아빠이셨습니다. 친아빠는 당시 저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갓난 아기인 저를 돌보지도 않고 술만 드시면서 살았대요. 그런 모습을 보신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러다가 어린 제가 잘못될 것 같아 당시에 아이가 없던 저를 키워주신 양아빠의 자녀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진작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라도 만났으니 반갑기도 하고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휘몰아쳤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제 감정을 추스르고 친아빠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친아빠는 1년 정도 술에 취해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저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양엄마가 남자 혼자 어떻게 딸아이를 키우려고 하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경미 둘이서 한 자매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으니 그냥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양육비만 달라고 하길래 친아빠는 다달이 돈과 제가 사용할 학용품과 옷, 생활용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친아빠는 좋은 아빠는 되지 못해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 국밥집을 하나 차렸고 속된 말로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 크게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체인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양엄마가 저의 대학교 학비를 내야 한다며 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해서 차라리 이럴 바엔 일자리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국밥집까지 열어주었대요. 저는 친아빠의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새 가방, 새 옷은 구경도 못했고 항상 헝가방과 남이 입다 버린 옷만 입고 지냈거든요. 게다가 제가 용돈을 달라 그러면 양엄마는 제게 줄 돈 따위 없다며 구박만 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새 가방, 새 옷 한 번도 입지 못했어요. 대학교 학비요? 저 대학교 장학금 받고 입학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저한테 국밥집에서 일하라고 시키는 바람에 결국엔 성적을 유지하지 못해서 장학금도 취소되고 그 뒤로 제 학비는 제가 직접 마련하라는데 무슨 수로 마련하겠어요. 게다가 저를 키워주신 양아빠는 그때 회사에 잘려서 그냥 대학교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아빠의 돈과 선물을 받은 적 없었어요. 그랬다고? 형수는 매번 받아서 다 너한테 줬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형수가 형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구나. 사실 형수가 매번 돈을 받으면서 형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형이 동생한테 돈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했던 게 아니라 형수가 모든 것을 다 가로채려고 그랬던 거였어. 가만두지 못하겠다. 형수한테 다 따져야겠어. 친아빠는 분노에 차서 바로 양엄마에게 따지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웬 남자들이 있었고 양엄마는 그 남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양엄마는 친아빠 그리고 저와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했어요. 후다닥 그 남자들은 나가고 친아빠는 양엄마에게 왜 진미 몫으로 준 돈과 학용품들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솔직히 나 우리 경미랑 같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는 정말 진미 얘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 제가 그 돈은 수고비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야. 그깟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좀 가져갔다고 인제 와서 이 난리야? 도대체 나를 뭐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언제 우리 진미 키워달라고 했어요? 형수가 남자 혼자 여자아이 어떻게 키우냐며 굳이 같이 살겠다면서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럼 내가 진미 양육할 때 쓰라고 준 그 많은 돈과 학용품, 옷 다 어쨌어요? 어쨌냐고요? 보내줬던 옷들은 진미가 덩치가 작아서 다 크잖아요. 그래서 경미 먼저 입히고 나서 진미가 덩치 커지면 그대로 다시 입혔어요. 그리고 돈은 밥 먹이고 용돈 쓰고 했지 뭐. 용돈? 진미가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진미한테 밥이나 제대로 먹였어요? 밥을 얼마나 안 먹였으면 애가 이렇게 작아.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간 거지? 진미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았던 거야. 그치? 애가 안 처먹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먹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먹여?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미 키웠어. 나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이래서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는 거였어. 이런 불효막심한 년 같으니라고. 양엄마와 친아빠는 언성을 높여가며 크게 싸우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싸움을 일단 말리다가 우연히 거실 바닥을 봤는데 무슨 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심부름 업체의 명함이었고 왠지 아까 후다닥 나간 그 남자들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엄마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몰래 명함을 챙겼어요. 친아빠는 양엄마와 한바탕 크게 싸우시다가 양엄마의 뻔뻔함에 고개를 저으며 저를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게 이제는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이 집과 영 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양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더는 이 집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친아빠에게 거실 바닥에서 주었던 명함을 드리며 아까 있던 남자들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아빠는 알겠다고 하시며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아빠에게 퇴근 후 상민 씨와 함께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저와 상민 씨는 친아빠를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아빠는 그날 헤어진 후 제가 바닥에서 주운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직원에게 양엄마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다가 양엄마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니 그제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려주었대요. 알고 보니 양엄마가 양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냈던 것이었더라고요. 저희는 분노에 가득 차서 바로 양엄마를 보험 사기로 신고했어요. 그렇게 양엄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친아빠가 확인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혀졌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빠는 양엄마의 국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경미는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친아빠를 모시고 상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 때 이제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 친딸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신 양아빠가 보고 싶기도 해서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곱게 한 신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눈물의 결혼식 후 우리는 따로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친아빠가 계시는 곳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양엄마의 기억이 있는 장소는 두 번 다시 거들떠보기도 싫었거든요. 그 후 우리는 평일에는 동사무소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친아빠의 국밥집 장사를 도와드리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밥집에 자주 나가게 되면서 국밥집 직원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중 유별나게 저와 남편에게 친절하시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시는 주방 이모님이 계십니다. 이 이모님은 지금 혼자 사시는데 저와 남편이 가면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친아빠 말로는 이모님이 젊은 시절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도 없었대요. 이모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많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하지만 아이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대요. 그저 경제적인 기반이 잡힐 때까지만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놓고도 몰래 보육원에 가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보곤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보육원이 이사를 가버렸고 그 뒤로 보육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때는 요새처럼 서류나 전산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아이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아마 남편과 제 또래일 것이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보면 꼭 이모님의 아들 부부가 온 것 같다면서 저희를 너무 좋아하셨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상민 씨가 요새 살이 너무 쪘다며 운동을 가고 저는 친아빠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이 이모님이 핸드폰을 두고 퇴근하셨더라고요. 이모님 핸드폰을 카운터에 두며 우연히 배경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배경화면에는 담요에 쌓인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오래전에 인화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담요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담요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가고 있는데 이모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다며 들어오셨습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하게 남편의 얼굴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보육원에 있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담요라며 제게 보여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모님께 건네주며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담요에 쌓인 아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고 여쭸어요. 이모님은 이 아이가 사실 자신의 아이였고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요는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모님이 직접 하나하나 수놓아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담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님이 제 남편의 엄마라는 확신이 들어 바로 이모님을 데리고 우리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고이 접어둔 담요를 펼쳐 보여드렸죠. 이모님은 이 담요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하시며 놀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 남편 상민 씨의 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은 담요를 껴안고 오열을 하셨고 저는 상민 씨에게 전화해서 지금 바로 할 말이 있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상민 씨는 바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자신의 담요가 꺼내져 있고 국밥집 이모님은 그 담요를 껴안고 울고 계시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밥집 가게에서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국밥집 이모님, 아니 저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있다가 시어머니의 핸드폰 사진을 보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에 모자상봉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셋은 그날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친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 친아빠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모든 가족을 찾았으니 가게에서 파티를 열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불이 꺼진 가게로 다시 가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아빠, 저, 남편의 엄마, 남편, 우리 넷은 너무 반가워서 웃기도 하고 맥없이 흘러간 시간이 안타까워 울기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워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면 80%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처럼 너무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친아들인 자기보다 제가 더 엄마와 친하다며 우리 사이를 질투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 시절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음 편히 살아서인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신 7개월 차이고 딸이랍니다. 정말 요새는 우리 딸이 저를 닮았을지 아니면 남편을 닮았을지 너무 궁금하고 딸아이 얼굴을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딸이 아빠를 닮으면 잘 산다던데 꼭 우리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첫 번째 기회는 상민 씨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민 씨를 통해 내 친아빠를 만난 것이며 세 번째 기회는 엄마 같은 제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우울하게 자랐지만 이제는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니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저의 진짜 가족인 친아빠, 친엄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선물 같은 축복이와 함께 있으니 정말 요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태어날 제 딸 축복이에게는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며 멋진 여성으로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 5년 차가 된 아이 엄마입니다. 속풀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놓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며느리의 고충 얘기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딸로서의 고충도 함께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며느리라면 많이 듣는 말들이잖아요. 며느리 처지에 시집살이랑 육아, 남편 내조에 이젠 직장까지 다녀야 하니 결혼에 대해 기피를 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심오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적당해야 감사하니 너무 과하면 이게 좀 약물과다 복용처럼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시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결혼 생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없던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모가 극성이듯 저희 친정엄마 또한 극성이세요. 그 말은 두 분 다 성격이 똑같아서 제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석도 N극과 S극인 면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어야 찰떡궁합을 만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엄마들은 뭐 그냥 상극이에요. 현재 저는 적당한 시기를 타 임신한 덕분에 2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두 분이서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거 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계속 그걸로 서로 비교하며 다투세요. 마치 아이들이 제 장난감이 더 좋네만에 하는 다툼처럼요. 저도 장녀이고 남편도 장남이다 보니 저희가 각자 집안에서 먼저 새 출발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더 챙기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루라도 더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 양가 집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건 그거고 스트레스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결혼을 하면 집을 떠나는 딸들은 친정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다 하는데 그게 꼭 필수적인 감정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제가 친정의 학을 떼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친정뿐만이 아니에요. 시댁도 진절머리가 나서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양가 어른들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가 부모들이 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양가에서 각각 초대해 파티를 해줬고 출산을 했을 땐 아기 용품으로 대접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양가 집안 사람들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최대한 많이 챙겨주려는 건 알고 있지만 애정도의 크기가 너무 비대해지면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육아를 시작하고 나니까 더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효도는 알아서 해드리고 있는데도 시모랑 친모는 효도를 바래서 하시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겪지 않으면 남의 고통은 더 가벼워 보이는 법이니까요. 어쨌든 제게는 요즘 최대의 고민이 양가 집안 문제이고 불과 며칠 전 그 문제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저랑 남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가 집안만 만나고 오거나 만남을 앞두고 있으면 저랑 남편이 그렇게 예민해져요. 양가 집안은 집도 극과 극인 환경에 있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시모랑 친모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게 집 터를 보고 장난삼아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시댁은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였고 친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도심에서 분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과 다르게 시댁의 집터가 숲을 등지고 있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 아파트 앞에 바다를 좋아했어요. 남편이 자연 태닝을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저희 친정을 꼭 찾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굳이 바다나 산에 찾아서 놀러 안 가도 되겠다고 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집안이 만났다고 생각했고 천생연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천생연분은 무슨, 이건 천생악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터 환경이 상극인 만큼 시댁과 친정 사람들도 정말 상극이었어요. 상견례 할 때만 해도 시댁이랑 친정은 서로 존중하면서 무난하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길게 겪어봐야 된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양가 어른들한테서 속속 단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 행사 명절 때부터였어요.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문턱이기도 한 명절에서 저는 예사롭지 않은 양가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고 신혼생활 처음 맞은 명절이었습니다. 항상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던 제가 처음으로 남의 집 명절까지 챙기려니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일단 문제는 어디를 먼저 가냐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로도 부부가 싸운다고. 하지만 저희는 신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를 배려해줘서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줬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해 허락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친정을 먼저 갔거든요. 당연히 친정에선 우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서서방,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서서방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해산물 잔뜩 준비해놨어. 집에서는 건너 온 것들만 파는 거라서 제 맛을 못 내. 우리 집에 온 김에 실컷 먹고 실컷 놀다가 가. 그래도 제가 엄마를 좀 도와주려고 일찍 집을 나서서 왔는데 엄마가 이미 동생들이랑 새벽부터 준비해서 끝냈다고 하니 죄송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나서서 엄마랑 같이 거의 엄마 노릇하며 집 명절을 챙겼거든요. 결혼 한 번 했다고 엄마는 저랑 남편의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고 주방조차 기웃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을 귀한 손님 대접해줬어요. 친정에서 너무 후한 대접을 해줘서 남편도 오랜만에 호의호식을 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용돈을 두둑이 쥐어드리고 왔어요. 참, 저랑 남편은 결혼 전 주변에서 주의사항으로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 집안 용돈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게 각자가 알아서 담당하기로 이미 싹 정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아무튼 다음 날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아침 안 먹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장모님 음식 맛있다고 아침까지 배불리 먹고 나오는 통에 원래 시댁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미리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에 지각을 해버렸으니 죄송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친정엄마 음식 솜씨만 칭찬하며 신이 나 있었네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라고 그만 걱정하라더라고요. 그게 어디 되나요? 자기는 아들 입장이지만 저는 며느리 입장인걸요. 시댁에 도착하고 최대한 밝게 어머님, 아버님 부르며 집안에 들어갔더니 시댁은 친정과 다르게 분위기가 그리 막 좋진 않았습니다. 왔니? 차가 좀 많이 막혔나 보구나. 그냥 오늘 하루 더 사돈집에 묵고 오지 그랬어. 명절이 정오 지나면 다 간 건데 점심시간도 훌쩍 넘겨서 왔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아침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다음엔 안 늦도록 주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소고기 좋아하시죠? 오늘 저녁엔 나가서 먹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난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뭘 해줬길래 아침까지 꼬박 챙겨 먹고 왔니? 우리 집에 묵고 갈 때는 아침 먹지도 않고 일찍 나가버리더니. 시모 목소리 톤에서 저는 시모가 삐쳤다는 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날 시댁에 비위를 맞춰주느라 구슬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천치 같은 남편은 시부모의 감정을 눈치 못 채고 그저 신이 나서는 장모님 음식 솜씨 예술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그 정도면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역시 바닷가에서 살고 계셔서 그런가? 장모님 해산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제주 해녀 저리 가라야. 아침도 내가 먹고 갈 거라고 졸라서 늦은 거잖아. 엄마, 나 아침으로 전복죽 먹고 왔다?
우리는 전복 먹으려면 일부러 찾아가고 사와야 되는데 처가에는 항시 냉장고에 들어있어. 제발 남편한테 입 닥치라고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는데도 남편은 저더러 어릴 때부터 그런 비싼 해산물 먹고 살아서 이렇게 예쁜 거냐고 능글맞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서운한 마음을 못 참고 콩나물 다듬고 있던 걸 남편에게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처가가 좋으면 아예 처가에 늘어붙어 있지 여길 왜 와? 아들놈 하나 있는 게 겨우 저 모양이니. 내가 내 명에 못 살지. 남의 집밥 먹고 돌아다니는 아들 필요 없으니까 사돈댁 자식해라. 시모는 성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시모를 잠자코 보고 있으니 마치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희 엄마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서운한 것도 많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가 둘 다 불꽃이다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신경전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우리 부부를 서로 더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친정에서 자고 올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당일 저녁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자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친정에서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모 서운해하시는데 당연히 시댁에서도 하룻밤 보내야죠. 해조류도 한철에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일 질리는 거야. 사람이 든든하게 살려면 고기를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니 새아가 많이 먹고 가라. 통해산물만 먹어서 그런가 사람이 영 말라서는 보기 안 예쁘네. 여자가 적당히 살 집이 있어야 서방한테 오래오래 사랑도 받는 거야.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아침이랑 점심으로 소고기까지 잔뜩 먹고 나서야 시모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어질 때는 시모가 저희들을 웃으면서 배웅해 주셨어요. 이런 두 분의 시기 질투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을 챙겨드리기 위해 방문을 한다 하면 어떻게든 하룻밤 재우려고 미리부터 김칫국을 잘 마셨습니다. 이부자리를 깔아놨다든지 내일 아침에 몇 시 떠날 건지 벌써 우리가 자고 갈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일쑤였죠. 그러다 개인 사정 때문에 두 분 바람대로 못해드리면 똑같이 토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집안에 대해선 또 왜 그렇게 묻는 건지 친정을 가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시가에서는 뭐 해주디? 거긴 산동네라서 맛있는 것도 없겠다 야. 너희들 임신 준비하려면 몸보신 단단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산동네로 못 불러서 안달이라니. 서서방도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잘 먹더구만. 그러지 말고 너 출산 준비 친정에서 할래? 엄마는 그냥 하면 될 말도 꼭 시댁 욕 은근하게 해주고는 저를 친정으로 유입시키려고 허구한 날 저를 찔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도 똑같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가 왜 계절을 안 타는데? 그런 짠내 나는 데 있으면 오히려 피부 다 상하고 몸에 안 좋아. 나중에 애 낳더라도 혹여나 우리 손주 짠물 마시게 하지 마라. 그게 눈으로만 봐야 예쁜 바다지 살기에는 환경이 구려. 아주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솔직히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 집안을 욕보는 거면 저도 감정이 그쪽으로 치우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하면 제가 선택한 남자의 집안을 흉보는 것 같아 밉고 시모랑 얘기하면 저희 친정을 우습게 깔보는 것 같아서 미웠습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냐고요? 물론 굳이 둘 중 하나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님 품을 택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대화하는 게 불편해지면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아빠들보단 엄마들이 난리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친정엄마와 시모가 결혼식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였어요. 원래 사돈끼리는 왕래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왕래할 만큼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말을 옮길 생각은 없지만 말이 옮겨질 리가 없기도 해서 그나마 안심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안심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양가 집안 다 극성 엄마들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고 미리 산부인과에 들어가 입원해 있었는데 친정엄마랑 시모가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매사에 걱정했던 문제는 이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대요? 겨우 일주일 입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짐이면 아주 살림을 차리실 작정이신가 보네. 제 딸이 큰일 치르게 됐는데 어디 건성건성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출산하고 회복은 안 할 겁니까? 적어도 2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약과죠. 사부인이야말로 그렇게 우리 딸을 딸로 생각하겠다더니 정작 손이 가볍네요. 둘이 만나자마자 인사 한마디 하더니 주고받는 안부가 저 정도입니다. 뭐 안부도 아니네요. 그냥 꼽주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모랑 친정엄마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이런 식의 신경전을 벌였어요.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남편 또한 두 분이서 대놓고 기싸움하는 게 보이니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 상황에서 분위기 좋게 풀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나와서도 이 불편한 분위기는 스멀스멀 다시 기어 올라왔어요. 저랑 남편이 아직 아이 이름을 못 지어서 태명으로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젠 애 이름 가지고 난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 내가 철학원에서 이름 하나 받아왔다. 명산이라는 이름이 뜻이 참 깊더구나. 너희들만 괜찮다면 애 이름을 명산이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사부인, 명산이가 뭐예요, 명산이가? 요즘 예쁘기는 한글 이름이 훨씬 예쁘죠. 엄마가 이름하는 집에서 몇 개 얻어왔거든?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니? 엄마는 다빈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네. 진짜 곤란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두 분의 의견 대립이 너무 잘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간 이 대립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일을 상상하니 선뜻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두 분 다 잘 토라지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두 분이 알아온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뒷감당이 걱정돼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심지어 둘이서 내게 더 좋네 주장하기 바빠서 나중에는 제 의견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직원이 들렀다가 제 안정을 위해서 조심스레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덕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름은 두 어른들이 가져온 게 아닌 남편이랑 제가 짓는 걸로 겨우 마무리했었습니다. 회복 기간 내내 병문안을 삼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두 분이 마주쳤는데요.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두 분이서 제 산후조리원을 직접 담당해주고 싶었나 봐요. 한 3, 4일 안 보다가 만나니까 어째 서로의 불꽃이 더 빨리 지펴지더라고요. 아니, 내 딸인데 딸이 엄마 옆에 있어야 마음 편하게 쉬죠. 아무리 우리 애가 사돈댁 며느리라도 객식구 품이랑 엄마 품은 차원이 다른 거 몰라요? 괜히 남의 집 갔다가 우리 애 제대로 몸조리도 못해서 골병 들면 어쩌려고요? 골병? 사부인, 정말 말 서운하게 하시네. 내가 어디 사돈 딸내미 잡아먹습니까? 좋은 거 해먹이고 좋은 데 재워요. 우리 집터가 쉬기 좋지. 그 관광객 많은 부산스러운 곳에서 뭘 얼마나 잘 쉰다는 겁니까? 친정품이라고 다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다는 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친정은 친정에서 저를 케어하려고 난리가 났고 시댁은 시댁에서 저를 잡아두려고 난리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내서 종결된 일이었죠. 한 번은 친정이랑 시댁이 점점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이랑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남편이 원래 좀 솔직한 성격이에요. 연애 시절 제게 연애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장점 중 하나였던지라
제가 남편한테 흠뻑 빠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점차 그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처가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 원래 딸은 결혼하면 시댁 쪽 사람이야. 근데 굳이 차 타고 먼 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좀 간섭 아닌가? 사실 애 이름도 우리 엄마가 지어온 게 딱 좋긴 하더라. 뭔가 큰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5번은 우리 집에서만 한다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머님 행동이 더 이해 안 가. 자기 자식만 잡아두면 될 것을 왜 꼭 나까지 시댁에 두려고 하는데? 내가 친정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데 그건 왜 서운해하시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너 생각해서 직접 챙겨주고 싶으니까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딸이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나랑 동등하게 사랑하셔? 딸이라고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당장 물어볼까? 마음의 크기가 정말로 똑같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피가 안 섞였는데 우리 엄마가 자식이랑 며느리를 같게 생각하겠어? 딸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딸처럼 좋아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래.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순간 우리는 갈라서는 거야. 내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처가욕, 내 욕을 자꾸 하시네? 그것도 내 앞에서? 나만 그랬냐? 너도 네 친정 편들려고 나한테 정색하는 거잖아. 똑같이 팔 안으로 굽는 거면서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쩔어 있어? 내가 지금 피해의식이란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먼저 시댁 쪽 편 들면서 우리 친정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까니까 내가 이러지. 당신이랑 이렇게 안 맞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우리는 친정이랑 시댁 얘기만 주고받으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편들어줄 만큼 잘한 게 없는데도 저희는 꼭 각자 부모님 편을 들면서 똑같이 유치한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남편의 솔직함을 좋아했던 건 저도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선 좋은 말하고 속으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저랑 남편이 그 점이 똑같아서 신혼 때까지도 잘 맞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시댁이랑 친정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 신경전이 저랑 남편한테까지 옮겨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서로 핥히다 보니 우리도 하루하루 줄타기 하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애를 낳은 시점에서 남편이랑 틀어지면 결혼 생활이 정말 답도 없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용기 내서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양가 집안을 찾지 않는 거였어요. 양가집에서 부르더라도 개인 사정을 만들어내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남편도 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쉽게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바로 아이 돌잔치였습니다. 제대로 한바탕 터졌던 날이기도 하죠. 돌잔치라는 것은 친지, 가족 및 남편 회사 사람, 친구 등등 많이들 초대해서 축하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100일 기념 정도는 우리끼리 머리를 써서 굳이 양가 사람들 초대 안 하고 집에서 단출하게 치렀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사진만 보내드려서 나름 충돌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돌잔치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돌잔치에서 문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돌잔치만큼은 걱정보단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일평생에 당연히 돌잔치 정도는 있어야죠. 그게 엄마 욕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부모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 일에 욕심을 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걸까요? 그날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꼴도 보기 싫은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우리 아들 첫 생일 잔치예요.
고맙게도 두 분이서 우리 아들에게 잊지 못할 잔치를 만들어주신 이벤트이기도 하죠. 일단 돌잔치에 일찍 도착한 저는 친정엄마랑 비슷한 시간에 당도하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 옷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한복을 맞추지도 않았고 급하게 엄마가 바리바리 챙겨온 옷을 입히려고 아이를 눕혔어요. 한복을 입자마자 까르르 거리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엄마에게 덩달아 웃으며 아이를 보듬어 안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 단장하는 데만 바빠서 엄마 품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손질한다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도착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저를 불러서 알게 되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하는 순간 제 허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정확히는 시모 손에 쥐어진 한복 가방을 보고서 얼음장이 되어버린 거죠. 어미야, 애 옷 너희들이 안 맞췄다고 들었다. 이거 입혀라. 비싼 데서 해온 거라 천조가리 재질이랑은 다를 거야. 아이고, 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한 거니? 남의 집 옷 받아온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격이 있는데 이런 재질은 내 피부 상해. 얼른 벗겨. 시모가 우리 아들이 입은 한복을 만지작거리더니 친모 품에 있는 아들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리곤 아이 옷을 갑자기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시모 손목을 잡아 저지하며 뭐 하시는 거냐고 눈을 부릅떴죠. 어디서 얻어온 옷 아니고요. 무려 제 돈 40만 원을 들여서 사온 새 옷입니다, 사부인. 격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 오기 시작한 곳에서 애 옷을 마구잡이로 벗기면 안 되지요. 한복에 대해 뭘 아신다고 참나. 어쩜 지난 날보다 더 경우가 없어졌대요. 집에서 연구라도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면 더 저급해지는지.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두 분은 마주치자마자 걱정했던 것처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잔치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두 분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옷 문제는 제가 둘 다 입히겠다고 타협을 본 뒤에야 타오를 뻔했던 불꽃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금세 또 다른 문제로 불붙는 게 두 분의 습성이었어요. 제가 잠깐 애를 챙기는 사이 이제는 서로 하고 온 차림새 가지고 유치하게 툴툴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요즘 누가 꽃장식 하나요? 사부인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늙은이 티나요. 그 숍 어디예요? 나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센스 없는 직원들만 있는 곳인가 보네. 당연히 사부인은 못 오는 곳이에요. 사부인처럼 뚱뚱한 사람 입을 사이즈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식이 그런 거지 사부인은 피부 자체가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냥 사갔어요. 화장도 다 뜬 것 같은데요? 아, 피부가 흘러내려서 그래 보이는 건가? 그래도 다행인 건 둘이 저러고 있다가도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아서 기싸움을 잠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맞이해야 할 손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더는 서로를 신경 못 쓰더군요. 저는 이대로 둘이 가까이 못 있게 하려고 남편한테도 언지를 해놨습니다. 어쩜 아이 돌잔치인데 애보다 저 엄마들 신경 쓰느라 더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잠깐 친정엄마랑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제가 엄마한테 시모랑 붙어있지 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었네요.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행사 시간이 임박하고 우리 아들을 축하해주러 잔뜩 메꿔진 자리를 보니 저도 금세 다른 문제는 잊게 되었습니다. 다들 돌잔치 중에서 물건 잡기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손을 조물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뭘 잡았냐면 가장 손에 잡기 쉬워 보이는 판사봉을 가져갔어요. 다들 판사 하나 탄생했다고 막 호응해 주었습니다. 저랑 남편도 그 순간 아이 덕분에 기분 좋게 웃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분 좋은 분위기를 굳이 깨버린 문제가 발생해버렸어요.
어떻게 이 행복한 날을 만끽하게도 못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비집고 튀어나온 시모 고함 소리에 실내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습니다. 반사 그거 사람 피말리는 짓이야. 범죄에 휘말리기도 얼마나 쉬운 자리인데 아이고 돈을 잡았어야지. 그래야 없던 복도 떨어지고 복권 당첨도 되고 그러는 거야.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자 그때는 저도 표정 관리 안 될 만큼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대신 째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래도 네 엄마가 옳은 짓 하는 거냐고 눈으로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모를 대적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엄마가 또 나서고 말았죠. 판사 되면 알아서 돈이 따라오는 거지 무슨. 사람이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 꼭 좋은 날 그렇게 분위기 망쳐야겠어요? 우리 같은 나이는 특히 뭐든 생각을 잘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노망났단 소리 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공짜 좋아서 이런답니까? 하여튼 꼭 남의 비하 가장해서 자기소개하는 사람들 저렇더라. 아이고, 제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같은 식구끼리 농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저도 다 농담입니다. 사부인 덩치 때문에 한복 껴보이는 것도 다 농담한 거였어요. 물론 노망났다고 한 것도 화장 떴다는 것도요. 이참에 하나 더 농담해도 될까요? 오늘 신경 쓰고 온 헤어가 얼굴 엄청 커 보이게 만드는 거 모르죠? 농담이에요. 그 순간 시모가 식탁 아래로 부들부들 주먹을 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사회자한테 얼른 진행을 부탁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유려하게 다음 타임으로 넘어갔죠. 덕분에 두 분의 감정 싸움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분화구가 뚜껑만 덮어놓는다고 얌전히 사그라들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저희가 뒤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아들 돌잔치의 진짜 피날레였어요. 그렇게 피하고자 애를 썼던 상황이 끝내 닥치고 만 겁니다. 사돈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지. 우리 손자한테는 내가 친할미요. 친할미 자리가 얼마나 더 가깝고 우선인 거 알죠? 어디 외할미 주제에 왜 자꾸 친할미보다 먼저 앞서 있으려고 해요. 원래 뭐든 외가는 뒤, 시가가 앞인 법이에요. 어디 화성회사 살다 오셨나 봐요? 내 살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친할미 대접 잘 받으시려면 그 볼때기에 가득한 욕심부터 덜어내고 설치세요. 애가 어디 친할미 무서워서 가까이나 가겠어요? 얼굴만 보면 애 하나 잡아먹겠소.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 얼굴 가지고 난리야? 그러는 아줌마는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다고 남의 얼굴을 지적해? 아줌마도 얼굴만 보면 광대밖에 안 보여요. 아주 손주가 외할미 얼굴 해골 같다고 겁먹을 판이네요. 아줌마? 아무리 격식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긴 대로 막 살 겁니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성질을 내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친할미한테만 가면 그리 울지.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야 소리치면서 먹던 숟가락을 들어 친정엄마의 정수리를 딱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 좀 과장해서 두개골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저도 놀란 일이라서 시모한테 언성을 크게 높여버렸어요. 어머님, 서로 감정 상하셨다 해도 이건 아니에요. 당장 사과해주세요. 어머님도 잘한 거 없으신데 왜 손찌검이세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유치하게 구셨잖아요. 아무리 상식이 없으셔도 그렇지 사돈 되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건 좀 아니죠. 뭐야? 그래, 부모 자식이라서 네 엄마 감싸겠다 그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귀가 달렸으면 똑똑히 들었을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네 엄마가 맞을 짓을 했잖아. 세아가, 너도 그리 사리분별 제대로 박힌 애는 아니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우리 아들만 아깝게 됐어.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내 딸한테 지적질이야? 내 딸이 다 맞는 말 했구먼. 나도 우리 딸이 좋다 한 거 아니었으면 저런 개걸스러운 사위 공짜로 던져줘도 안 가졌어. 시모가 또 한 번 야 소리치자 신모가 왜 하고 되받아 쳤는데요. 그 순간 맞은 머리가 따끔거렸는지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 똑같이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양념 묻은 그 숟가락으로 시모의 볼따구니를 향해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시모의 볼이 흔들리면서 숟가락에 묻은 양념이 시모 얼굴과 옷에 튀었어요. 아프게 맞은 건 우리 엄마지만 더럽게 맞은 건 시모가 된 셈인 겁니다. 장모님, 정신 나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옷 다 버렸잖아요. 장모님은 머리 맞았으면서 저희 엄마한텐 왜 얼굴에 손대세요? 머리보다 얼굴이 더 기분 나쁜 거 알고 그러시는 거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얼굴이 더 기분 나쁘다고? 머리는 생명에 지장도 갈 수 있는 거야. 나도 나이값 못하는 너네 엄마 생명에 지장 가게 해줘? 어디가 더 위험한지 맞아볼래?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돌잔치 마무리가 난장판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이 서로 저런 부모님 못 모신다고 욕을 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가 친권 얘기까지 가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시모랑 엄마가 친권은 또 양보를 못하겠는지 다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모랑 엄마가 이젠 손주 쟁탈전까지 하시면서 내 손자다 우리가 키울 거다 하는데 아이 신경도 안 쓰고 이리 잡고 저리 잡아댔어요. 그 와중에 철없게도 저랑 남편까지 합세를 하게 되었죠. 저랑 엄마는 아이 안 뺏기려고 사력을 다했고 남편이랑 시모는 아이를 뺏으려고 팔을 뻗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로 성격도 그렇고 입장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물러서질 못해서 접시 위에 보이는 음식물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보다 못한 아빠들이 직접 나서서 그만 못해? 하고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매사에 잠자코 상황에 따르기만 할 뿐 굳이 나서지 않던 두 분이 언성을 내지르자 멀찍이 있던 직원들까지 놀라서 저희를 내다보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거다. 평생 아들도 안 보고 손주도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막 나가봐. 그러는 순간 나도 당신 안 보고 살 테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고 쪽팔리게 이 뭐 하는 짓이야? 매번 당신 그 성질머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쪽팔려. 무슨 엄마라는 사람이 딸 생각을 이렇게 못해? 그러고도 네가 부모냐? 시부랑 친정아빠가 단단히 성질이 나서 엄마들한테 엄청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가정의 진짜 실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아빠들이에요. 그런데 시부나 아빠가 어딜 나서고 따지는 성격들이 아니어서 잠잠하게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에 비해 엄마들은 입도 가볍고 행동도 너무 가벼운 편이라서 사람들이 다 엄마를 눈치만 봤던 거예요. 당연히 저랑 남편도 그랬죠. 시부랑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수치심. 손님들은 다 퇴장 후라 상관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우리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조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까지 정신 놓고 어른에게 욕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앞으로 시모 얼굴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죄송해서 장모님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그럼에도 자기는 용서를 빌러 갈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날 있고 난 후 저랑 남편의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시댁이랑 친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전화하면서 손주에 대한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희한하리만큼 잠잠하더라고요. 돌잔치가 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말이죠. 저랑 남편은 선뜻 연락은 못 해보면서도 평소랑 다른 하루하루들에 또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혹시 시무랑 엄마가 저희한테 토라져 있을까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뭐하고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겸 엄마 소식도 들으려고요. 너희 엄마 지금 휴대폰 안 된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휴대전화 끊어버렸어. 용돈 안 주고 생활비만 딱 맞춰서 주니까 요즘은 좀 잠잠해. 알고 보니 양가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아빠가 시부랑 상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시부가 그렇게 먼저 했다길래 아빠도 똑같이 해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엄마들 용돈 싹 끊어버리면서 한 번만 더 애들 문제로 유치하게 참견하면 평생 용돈이고 뭐고 10원 한 장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대요. 엄마들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용돈 받는 게 아니면 경제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나이도 많은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쨌든 시모랑 친모 입만 봉했을 뿐인데 가정이 이렇게나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살이 된 현재까지 양쪽 집 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저랑 남편도 시모랑 친정엄마 간섭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저랑 남편은 따로 집에서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을 서로 사과했던지라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당연히 양쪽 집안 사람들이 걱정된다만 솔직히 저랑 남편이랑 아이만 신경 쓸 수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행복합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이대로 저희 집에 관심을 끊어줬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찾아갈 거고 연락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싶은 거죠. 시모랑 친정엄마는 그렇게 상극이면서도 또 이런 사연 라디오 좋아하는 건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모랑 엄마는 모든 게 똑같아서 그렇게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랑 정말 똑같은 성격을 만나면 좋기보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왠지 시모랑 엄마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달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친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미운 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람 차이더라고요. 친정이 나쁘고 오히려 시댁이 착한 경우도 덜어 있던데요. 아무튼 저희 사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양갓집에 발길을 끊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양쪽 집안은 여전히 살벌할지 모르겠으나 저랑 남편은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시모랑 엄마가 좀 더 조숙해져서 우리 아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부디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좀 많이 유치했지만 유치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어른들의 철없던 다툼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모두들 가족일수록 서로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대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저 또한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등 떠밀지 않고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심심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